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후방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후방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북에서 전하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도 만나보시고요. 지금 평양은 태권도에 대한 열풍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태권도 대중화에 힘쓰는 북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한때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 여행. 언제쯤 다시 가볼 수 있을지 그리워하는 분들 위해서 금강산에 대해 구석구석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얼음꽃 화사하게 피어난 리명수라는 하천의 풍경 전해드립니다. 대량악기 어은금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북의 가요 메들리 감상해보시죠. 똑똑한 새로 잘 알려졌죠. 까마귀의 습성을 척척박사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9명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청년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백두 청년 원정철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가끔 쓰시죠.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일 텐데요. 북에서도 각 생산 현장이 목표를 잘 달성하는 중요 비결로 종업원과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책임지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예, 이를 후방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생산하는 일은 전방사업이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은 후방이라는 뜻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여러 공장과 사업소에서 종업원들의 생활을 공장이 책임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닭오리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는 후방사업 모습 전해드립니다. 후방사업에 대한 관종갈 입장을 바로 가지고 자체의 후방토대에 의거해서 종업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품을 들이면 들일수록 생산 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축산과 남새 생산을 실리 있게 해나가고 있는 문화인쇄공장 랑랑분공장입니다. 축산을 시작한 지 공장에서 3년밖에 안 됩니다. 종업원들한테 알, 고기 중성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그다음에 축산이 자체로 자기 순환을 해나가자면 모기원가를 최소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닭이나 오리 해산물 가지고 말리다든가 식료 부산물을 섞어서 습도를 낮추고 뿔물 등해를 소식해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단백 무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구르로는 늘매작물을 심고 뒷구르는 또 잎남새를 심고 용량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공장에서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짐승 배설물을 가지고 작업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남새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짐승 배설물을 충분히 쭉 깔아주면은 그게 썩으면서 겨울에 온도도 높일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더 많은 남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비롯해서 그저 10가지 이상의 남새를 해마다 우리 10톤 남아 생산합니다. 단백모기 문제를 해결해서 축산물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남구 주택건설사업소입니다. 돼지와 닭을 기르면서 뿔물둥이와 콩깨목을 단백모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뿔물둥이 소식장에서 한 달에 200kg 이상의 뿔물둥이를 생산하여 콩깨목과 5대5의 비율로 섞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돼지는 한 달에 10kg 이상의 중체율이 올라가고 닭은
알라율이 5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는 알곡무기 비중을 20%까지 낮췄고 닭은 알곡무기를 먹이지 않으면서도 전체 고기 생산량은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버섯공장에서는 자체로 후방토대를 조성해서 종업원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축산과 남새 생산에 거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적은 원가로 실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섯 생산에서 나오는 폐기질과 남새 부산물을 집짐승 모기에 효과적으로利用하고 집짐승 배설물로는 유기질 거름을 마련해서 남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북에서 전하는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합니다. 겨울철에 들어와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인 보건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 증가 실태를 분석해보면 11월 27일까지도 26만여 명이었던 것이 지난 30일에는 90만여 명으로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1일 하루 동안에는 60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에 하루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최근에는 50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보건 전문가들은 악성 전염병의 재유행과 덜림 감기의 광범위한 전파로 인해서 올해 겨울을 매우 힘겹게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덜림 감기 때보다 경련을 더 자주 일으킨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속에서 6개월간의 경련 또는 전간 발생 확률이 덜림 감기를 앓고 난 사람들보다 높으며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 속에서 더 높다고 합니다. 감염 후 6개월 동안의 구체적인 관찰 결과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덜림 감기를 앓은 사람들보다 경련이나 전간 발생 확률이 55%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4,835만여 명, 사망자 수는 664만 1,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평양은 태권도 배우기 열풍이 한참입니다.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민족의 무예, 태권도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일단 할 거면 단 정도는 따야지. 이런 인식이 높다고 해요. 그런 붐에 발맞춰 태권도위원회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태권도 대중화 사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녹식이 뜬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중시하고 장려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평양시에서 태권도 단급 소유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시 징명위원회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온 나라에서 태권도 대중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수도 시민들 속에서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 모국에서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태권도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자각이 있고 또 태권도를 일단 할 바에는 유급자, 유단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야심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 쪽으로 쪼지가는 이런 태권도 심사에 누구나 다 참가하려고 하는 열의가 다 지금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유급자, 유단자가 812명을 키워냈댔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한 해 동안에 1,886명이라는 2.3배나 많은 유급자, 유단자를 키워내게 됐습니다. 조선 태권도위원회에서는 정보기술 수단들을 이용해서 광범한 대중에게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 전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태권도를 자체로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함으로써 단급 소유자 대열을 누려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동작과 기초 동작을 세부적으로 선생님이나 사범동지들의 방조나 지도가 없이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자리길과 임의의 각도에서 임의의 속도로 재현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작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 동작이 어떤 때 적용되는가, 또 이 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결부시켜서 기능용 선전학이나 판형 컴퓨터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태권도 대중화 사업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송구역은 올해에도 308명의 유단자, 유급자들을 배출해서 현재 시적으로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태권도 단급 소유자가 제일 많은 구역으로 됐습니다. 태권도 보건들의 역할을 제일 중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장 접소들과 학교들의 태권도 보건들과 태권도 배워줄 수 있는 사범들 배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보건들이 4급 이상의 높은 급수를 처해하였습니다. 이 태권도 보건들이 해당 공장 접소들이 나가서 배워주면서 그 인원수가 한 해에 언해지 10%씩 늘어나서 현재는 우리 구역이 태권도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해서 보급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수많은 태권도 애호가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노력 속에 사회적으로 태권도의 대중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인민들의 생활 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네,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죠? 유년 시절 한 번쯤 꼭 불러보셨을 텐데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사실 우리는 가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현대 아산을 통해 한국에서도 직접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었지요. 그런데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그 이후 중단돼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이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린 셈이죠. 참 반갑게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금강산 곳곳을 촬영해 방영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촬영한 거라는데요. 5분 남짓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금강산 절경, 맛보기엔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경치 먼저 감상하시고요. 우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중앙텔레비전 촬영가들이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의 이채로운 절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촬영 당시 평균 온도는 10.5도씨이고 상층 구름이 약간 낀 상태에서 소풍이 초당 3m로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 조건이었습니다. 단풍이 진 10월 말부터 촬영 당시까지는 여러 날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쾌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자랑하는 마가울의 금강산입니다. 비로봉의 해돋이,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이입니다. 높이가 1639m인 비로봉의 아침 해돋이는 금강산 10경 중에서도 제일 초짜리에 놓인다고 합니다. 12,000봉우리의 봉리마다 계곡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듭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기암들, 거대한 층암 절벽들과 깊은 계곡들, 무성한 숲을 이룬 소나무들이 천태만상의 자연 경관을 이루어서 금강산의 풍치를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기묘하게 생긴 8개의 담소들이 반짝이는 구슬들이 흘러드는 듯한 맑은 물에서 유달리 아름다운 상팔담의 경치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졸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오얀 물안개를 일금을 흘러내리는 구룡폭포는 금강산의 경관을 더욱 수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짜리 호수 가운데에서 제일 깊은 3일포입니다. 두리에 국지봉을 비롯한 36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잔잔하게 보여있고 솜들과 소나무숲, 참대숲이 하나로 잘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3일포는 산 위에서 보면 바닷가의 호수로 보이나 호수 안에서 보면 심산 속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금강산은 천하절승 용승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더욱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좋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가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게요. 1만 2천 봉 중 가장 높다는 비로봉의 해돋이, 마치 구슬이 떠가는 것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상팔담, 절벽과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구룡폭포, 또 마치 신선화 한 폭 같은 3일포까지 감상하고 왔습니다. 당장은 가볼 수 없지만 언젠가 교류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금강산에 대해 오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은요, 높이 1638m의 태백산맥 북부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강산과 그 일대의 모든 산줄기들을 금강산이라고 부른답니다. 흔히 금강산은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산 안쪽은 내금강, 바깥쪽은 외금강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나 보네요. 그렇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금강산 여행이라고 하면 주로 내금강 관광을 의미했는데요. 분단된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됐을 때 내금강은 전방 군사지역이 많아서 공개되지 않고 주로 외금강 코스를 돌았지요. 이 외에도 외금강의 남쪽 부분을 신금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금강산에 속하지 않지만 강원도 고성 바닷가에 위치한 여러 기암 괴석군들을 해금강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금강, 외금강, 신금강에 해금강까지 산이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네요. 금강산 계절별로도 또 다르게 부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각 계절마다 금강산이 보여주는 풍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리고 눈이 내렸을 때는 설봉산, 맷뿌리에 서리빨 같다고 상악산, 신선이 산다고 하여 선산, 이렇게도 불립니다. 갑자기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요. 뭔가 지리시험에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아까 노래 불렀듯이
금강산은 12,000봉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봉우리를 다 일일이 세서 12,000개를 센 걸까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먼저 불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금강산을 굉장히 성지로 여긴다는 사실 아세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지라고 하면 뭐 부처님이 득도하셨거나 태어나셨거나 그런 데를 보통 성지라고 하잖아요. 금강산이 성지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5대 산의 문수보살, 인도 보타산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 조선의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거한다, 머문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금강산의 이름 자체도 그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 이렇게 적은 데서 연유했다는 거예요. 이름의 유래까지 다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요. 워낙 뭐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또 성산이라고도 불리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도 잘 어울린다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12,000봉이 이런 성지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기보살의 권속이 12,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봉우리마다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12,000봉이라는데 권속이라 하면 보통 이제 뭐 제자 혹은 뭐 식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로부터 이제 법기보살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불교 스님들이나 또는 그 황제의 그 사자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원나라 때도 여기 와서 또 제례를 보내고 또 예배하고 시주하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교 성지로서의 금강산이었으니까 금강산 곳곳에 뭐 사찰이라던가 절 이런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정선 아리랑에 보면은 12,000봉 8만 구암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아, 그럼 암자만 8만 9개? 그런 셈이죠. 그만큼 많다는 뜻일 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폭격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암자와 산사들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4대 사찰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지는 게 표운사, 장안사, 서광사, 유점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표운사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소실됐죠. 네, 금강산 하면 아름다운 경치만 유명한 줄 알았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역사가 깊은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예, 물론 그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아름다운 경치에 관련된 일화도 많아요. 11세기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아주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어요. 내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태종 때는 명나라 사신들이 자꾸 올 때마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굉장히 귀찮아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신들이 올 때마다 관광시켜달라고 막 쫄랐나 보네요. 그런 거죠. 그 명나라 사신들도 참 어떻게 보면 얄밉지만 또 일제강점기 때는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땅 자체를 강점당했으니까요.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반도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최초의 전철을 만들었는데 그게 금강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그 전철에 태워가지고 금강산까지 와서 관광을 시킬 정도로 금강산 관광에 아주 열을 많이 올렸었지요. 그러면요, 아시아 지역을 좀 넘어서 서양 쪽에도 금강산이 유명세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 영국 여행가이자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89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한다면서 금강산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아돌프도 왕세자 시절인 1926년 금강산을 방문하여 그 경치에 감탄했다고도 하고요. 1931년 경성주재 영국인 외교관 아처는 금강산 비로봉을 등산한 뒤에 남긴 기록에서 조선의 금강산기를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12,000봉인 거 말고는 아는 게 정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반성이 또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기억해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금강산 관광 재개될 뻔한 적 있지 않나요? 그랬죠. 2018년도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합의 사항 중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사, 김정은 총비서의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겠다. 이런 걸 제안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1월까지만 해도 금강산도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그렇게 다시 평화 번영으로 척척척 나아가겠거니 좀 들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랬지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수용해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만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2019년도 10월 달에 금강산을 시찰하던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거든요. 저 너절한 남측 시설들 다 드러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맞아요. 그때 그 멘트가 워낙 세서 당장에라도 부수고 철거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혹시 이미 다 철거가 돼버렸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그래도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철거하는 것도. 근데 협의를 하자라고 북에서 이제 처음에 통지문이 왔는데 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2020년 1월 달에 뭐 다 우리 알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네. 북에서 다시 통지문이 온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협의를 중단한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철거 자체도 다 중단하고 멈춘 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좀 진행 온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도 궁금하고 또 그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북쪽에 위치한 산이긴 해도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고 같은 한반도 땅에 있는 산이니까 이 금강산을 매개로 다시 남과 북이 교류하는 날 참 오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대북 제재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과 북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북미 관계가 안 풀린다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가다 서다 해왔으니까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관광은 제재 품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방북단을 구성하고 관광단을 구성하고 좀 이렇게 대담하게 진행하려고 들면 또 진행 못할 것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금강산 관광 문제는 좀 담대하게 합의 사항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좀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강도 삼지연시 소백산에서 흘러나와서 압록강까지 가는 리명수라는 하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에서도 북쪽 지역의 하천이어서 월 초부터 얼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눈시리게 아름다운 리명수의 서리꽃 풍경 전해드립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어은금이라는 개량악기와 피아노로 북에서 사랑받는
송명가요 메들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경쾌한 그 음색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나는야 꽃봉오리 깜찍한 무용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자연과학 상식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척척박사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까마귀의 생태 습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지능이 발달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들어서 사람의 말을 곧잘 알아듣고 또 훈련을 주니까 말까지 했다고 하는 땅의 송송이, 또 용리한 짐승들보다 뇌수 질량이 몇 배나 큰 바다의 곱등어. 그런가 하면 하늘에는 이 까마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까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싶다고 하는 학생 동무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까마귀는 문화기술 작품들에서 아주 흉물스러운 동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런 까마귀가 정말로 겁등어나 송송이처럼 지능이 발달되었다면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지 난 알고 싶습니다. 다른 새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붙잡을 수 있지만 까마귀는 붙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용직 사범대학의 리혁성 박사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 까마귀과에 속하는 까마귀는 새들 가운데서 지능이 가장 발달된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나 환경의 영향을 쉽게 이겨내면서 세계의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때때로 자기 기세 개미들이 득실거리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까마귀는 이 개미가 내버리는 개미산이 자기 기세 붙은 기생충들을 쫓아버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개미의 도움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고든다. 또 다른 한 가지 그 실례를 들어봅시다. 지금 까마귀 한 마리가 구세 먹은 나무통 속에 자기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니 벌레가 깊숙이 숨어 있구만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나무 꼬챙이 하나를 쥐고 구세 먹은 나무통 속에 깊숙이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나무 꼬챙이 끝에 벌레가 묻어서 나옵니다. 까마귀는 이렇게 나무 꼬챙이에 벌레를 찍어서 잡아먹습니다. 까마귀가 그 구세 먹은 나무통 속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이 참 신통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보니까 이 새가 그 외에도 모기를 사냥하거나 얻는 방법이 다양하던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 편집물의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 까마귀의 흥미있는 생태 일면을 살펴봅시다. 까마귀가 허두 하나를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허두 석살을 어떻게 먹겠는지. 까마귀가 딱딱한 포장도로를 향해서 허두알을 떨궜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호두 껍질이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호두 껍질은 좀처럼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호두알을 차두리 붐비는 것에 떨겁니다. 성공입니다. 이제는 호두 속살을 주워 먹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차두리 붐비기 때문에 먹잇감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험이 많은 까마귀들은 호두알을 건눈길에다 명중해서 떨굽니다. 교통신호등의 색깔이 바뀌고 사람들이 건눈길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까마귀도 도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여유작작하게 호두 속살을 주워 먹습니다.
이 까마귀는 또한 그 물속의 물고기도 아주 잘 잡아먹습니다. 이 까마귀는 이 물속에 물고기를 잡을 때 먼저 나무 잎을 강물에 떨구고 거기로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면 재빨리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모기잡이의 간단한 도구를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새는 외가리과에 속하는 물까마귀인데 물고기를 아주 잘 잡습니다. 물까마귀에게는 자기 딴에 여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날개를 모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잘 보이게 된다. 때로는 이렇게 조새의 곁을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조새가 밥주걱처럼 생긴 부리로 물 밑을 훑을 때 놀라서 도망치는 물고기들이 자연히 물까마귀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까마귀 역시 이렇게 자기 딴에 머리를 써서 물고기를 쉬운 방법으로 잡아먹습니다. 예, 이렇게 까마귀에게는 흥미있는 생태 일면들이 있지만은 왜 지능이 발달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계는 이처럼 많은 비밀들을 안고 있지만 앞날의 주인공들인 학생동무들이 배우고 또 배워서 지식의 탑을 쌓아간다면 그 비밀들은 곧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또 어떤 흥미있는 문제를 안고 만나게 되겠는지 학생동무들 기다려 주십시오. 추운 겨울에도 붉은 장미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꽃 가꾸기 좋아하는 분들 주목해 보시죠. 밖에서 눈이 내리지만 벌써 봄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겨울철 장미 재배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겨울철 장미 재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겨울철과 이른 봄에 꽃금꽃을 쓰기 위해서며 이른 봄부터 야외에서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장미꽃을 계기에 맞춰서 피우는 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겨울철 이렇게 장미꽃을 먹죽하는 시기에 꽃 피우려면 두 가지 묘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지 자르는 시기를 바로 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언더 보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장미는 가지를 잘라주면 곁눈이 싹 트면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가지가 나와서 꺾일 때까지 기간은 2달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일평균 온도가 15도씨 보장되는 조건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이보다 일평균 온도가 아래로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그만큼 꺾이기까지 길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미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계기점에 맞춰 가지 자르기를 하게 되면 먹죽하는 시기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미를 재배하면서 하루 평균 15도씨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는 12월에 가지 자르기를 하면 다음에 2월에 꽃을 피울 수 있고 1월에 가지 자르기를 하면 3월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장미 재배에서 빛을 잘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8시부터 17시까지 충분한 빛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물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장미 재배에서 용량 관리는 꽃 피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용량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용량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연실에서는 보름에 한 번 용량 관리를 진행하는데 한 번은 복합비료를 주고 다음번에는 잘 썩인 닭 배설물을 풀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미 포기가 튼튼해지고 꽃도 충실할 뿐 아니라 꽃색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이들은 재배 과정에 진딧물, 똑가루 비움과 같은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그런 요소가 나타나면 살충제와 살균제를 써서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써 노력하면
겨울에도 그리고 이른 봄에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영원한 백두청년이라 불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건설 현장에서 9명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된 원정철 씨입니다.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인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고 하는군요. 짧지만 빛났던 그의 생을 소개합니다. 이 노래는 그가 남달리 사랑하던 노래입니다. 어머니, 이제 몇 밤만 자면 새해입니다. 새해에 내 나이 27살. 그래도 어머니 앞에선 아직 철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곳은 그가 2005년 새해를 맞으며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원정철 동무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통나무를 자기의 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는 꽃다운 청춘을 바치어 9명의 동지들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이 깃발은 언제나 대우의 앞장에서 휘날렸습니다. 원정철과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닌 충성과 애국의 마음은 백두대지에 사상의 성벽, 신념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그는 전진하는 청춘대우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영원한 백두 청춘의 모습으로 이 기폭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줄줄이 쌍쌍 열렸구나 피었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을 부르며 자라났죠. 늘 꿈에 그리던 금강산이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지요. 금강호를 타고 동해안을 떠나 장전항에 입항하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이산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해로로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이후 육로 관광이 가능해졌고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20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결국 내금강 관광 2단계 공사를 목전에 두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호사다마라 했나요? 그만 관광객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후 다시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부터 다시 재개할 것으로 내다보았죠. 더욱이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바로 열자고 제안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북 제재의 벽에 막혀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멈춰 서버렸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회의차 금강산을 방문했는데요. 공사 당시 쓰던 컨테이너 시설 등이 너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호텔도 10년 이상 쓰지 않고 두니 상당히 낡아버렸고요. 북 표현처럼 사실 굉장히 남루하고 노절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다고 했나요? 남과 북이 새롭게 만나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손님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간절하면 이룰 수 있다고 했지요. 아름다운 민족의 명산 금강산. 새해에는 꼭 손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통일TV가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